앞날을 내다보는 길처사.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이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진사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진사는 아들의 글 공부를 위해 사랑방에 글선생을 머물게 하여 글을 가르쳤다. 글선생은 길씨 성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나이는 60이 넘었으며 사람들에게 길처사라 불렸다. 길처사가 이 집에서 글선생을 하게 된 연유는 이러했다. 어느 날 해에 질 무렵에 길처사가 이진사 집에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고 이진사는 사랑채에서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이진사는 마침 심심했던 터라 사랑방에서 그와 가벼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몇 마디 학문적 문답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고 이진사는 그의 높은 학문에 반하여 출신도 모르는 그를 곧바로 아들의 글선생으로 들어앉힌 것이었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진사의 아들 이도령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매우 영민한 아이였다. 또한 예의 바르고 준수한 용모에 글선생인 길처사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다. 길처사 또한 이도령을 손자처럼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아꼈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도령은 아침밥을 먹은 뒤 서책을 들고 사랑채로 글을 배우러 갔다. 그런데 항상 이 시간에는 사랑방 안에서 제자를 맞아주었던 길처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길처사는 하늘에서 무엇을 읽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셈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도령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선생님, 간밤에 안녕하셨는지요? 그래, 어서 오너라. 오늘은 급한 볼일이 있으니 책은 방에 가져다 두고 속히 나오너라. 이도령이 책을 두고 나오니 길처사는 따라오라 하고는 쏜살같이 집 바깥으로 나와 휘 집을 돌아 뒷산으로 올라갔다. 길처사는 눈이 보이기라도 하는 듯 60이 넘은 나이를 잊은 듯 그 발놀림에 거칠 것이 없었다. 길처사는 제법 높이가 있는 뒷산의 중턱까지 한다름에 올라가 산 아래가 잘 보이는 얕은 둔덕 위에 멈추었고 이도령은 헐레벌떡 겨우 그 뒤를 따라가 길처사의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도령이 한숨 돌린 듯 하니 길처사는 계란보다 조금 작은 흰 돌을 하나 찾아 들고 말했다. 얘야, 내가 지금 이 돌을 산 밑으로 던질 테니 너는 이 돌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살펴보거라. 예. 길처사는 그 돌을 손에 쥐고 서너 번 팔을 내두르더니 힘차게 산 밑으로 돌을 던졌다. 산에는 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숲도 있고 누군가 개간해 놓은 밭도 있었는데 돌은 제법 날아가더니 조그맣게 우거진 숲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길처사가 물었다. 잘 봤느냐? 예, 봤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저 아래 숲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으흠, 숲 가운데에 떨어졌단 말이지. 옳지, 숲을 임자, 돌석자, 가운데 중자로구나. 길처사는 이렇게 한마디 하더니 얘야, 시간이 급하다. 빨리 따라오너라. 뭐라 대답할 틈도 없이 길처사는 앞장서서 산의 고개를 빠른 걸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도령은 또다시 헐레벌떡 따라갔고 고개를 넘어가자 길처사는 쏜살같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도령은 그저 정신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가냐는 말 한마디 붙일 겨를이 없었다. 산 밑으로 따라 내려가니 마을이 보였고 그 옆에는 커다란 대나무 밭이 있었다. 대나무 밭에는 굵은 왕대나무가 꽉 들어차 있었다.
그 대밭을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니 대밭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그 끝에는 기와집 하나가 들어서 있었다. 길처사는 그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뒤 이도령이 도착하자 길처사가 물었다. 얘야, 여기 문패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기에 수풀림자, 돌석자, 가운데 중자 해서 임석중이라고 하는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럴 테지. 길처사는 곧바로 집안에 대고 사람을 불렀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잠시 뒤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며 하인인 듯한 사람이 하나 나와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요? 이 집 주인을 보러 왔다. 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요? 이 산 너머 마을에서 왔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일러라. 예. 잠시 뒤 풍채가 범상한 젊은 사람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임석중이었다. 절 찾아오셨다고요? 누구신지요? 나는 이 산 너머 마을 이진사 집에서 훈장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만 해도 훈장이라면 상당히 존경을 받는 시대였다. 훈장님이 오셨다 하니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귀하신 선생님이 저희 집에는 어찌 오셨습니까?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길처사는 꿈쩍 않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 내가 이미 이곳에 오긴 했으나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죽고 내가 여기서 뒤돌아서 떠나면 사람 하나가 죽을 것이네. 둘이 죽는 것보다 하나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 나는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야겠네.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니 이 임석중이란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그렇게 심상치 않은 말을 듣고 길처사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임석중이 얼른 길처사의 옷소매를 꼭 붙잡았다. 아니, 선생님, 우리 집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불행한 일을 해결하고 가셔야지. 어찌 그냥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임석중이 통사정을 하니 길처사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는가? 하고 물었고 임석중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길처사의 말을 반드시 따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단히 약속했다. 그제야 길처사는 임석중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마루 앞에 다다르자 길처사가 말했다. 당신이 매일 타고 다니는 아끼는 말, 그 말을 끌고 나오게. 그리고 당신이 활량인 것을 알고 있으니 평소 사용하는 활과 활통을 짊어지고 나오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임석중은 활과 활통을 가지고 나왔고 또 잘 먹여서 기름기가 번들어하니 살찐 명마 한 피를 끌고 나왔다. 길처사가 말했다. 그 말은 저쪽 나무에 갖다 매게. 예, 임석중이 말을 나무에 메고 오니 길처사가 말했다. 이제 그 활로 화살을 쏘게. 저 말의 오른쪽 눈을 정확히 겨냥해서 맞추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기로 약속한 이상 임석중은 길처사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임석중은 활에 화살을 재어 활시위를 쭉 당겨 말의 오른 눈을 겨냥했다. 그러나 차마 활시위를 놓을 수는 없었다. 그동안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껴 매일 보살피고 타고 다녔던 말인데 어찌 그 눈에 활을 쏠 수가 있단 말인가. 임석중은 길처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사랑하는 말에다 화를 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봐주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네.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당장 활과 화살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게. 안방에는 자네의 처가 방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는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이네. 처에게 들키지 않도록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마루 위에 올라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방문의 문구멍을 내고 바느질하는 자네 처의 이마 가운데를 겨누어 활을 쏘게. 임석중은 길처사의 말에 듣고 속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아무리 길처사가 모르는 것이 없더라도 설마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어느 쪽으로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안단 말인가. 임석중은 길처사의 말이 사실인지나 한번 확인해 보자 싶어 활과 화살을 들고 안채로 가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 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의 구멍을 한참을 걸려 조심스레 내고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방 안에서 길처사가 말한 대로 방문 쪽을 보고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임석중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일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정말 화를 쏴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석중은 활에 화살을 재 활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아내의 이마 가운데를 겨냥했다. 이제 팽팽하게 긴장된 활시위를 놓아야 하는데 이번에도 임석중은 차마 화를 쏠 수 없었다.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처사가 설령 무불통지의 신통력을 가진 이인이라 해도 그의 말대로 자신의 아내에게 화를 쏠 수는 없었다. 아내를 쏠봐해야 차라리 자신이 죽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화를 내려놓으려 생각한 그 순간 벼랑간 손에서 활시위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화살이 발사되었다. 방문을 관통하여 쏘아진 화살은 그의 처를 향해 날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는 방바닥에 둔 가위를 집으려 몸을 숙였고 화살은 아슬아슬하게 아내의 오른쪽 귀 옆을 스치며 뒤에 있는 장롱에 가서 콱 하고 박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으억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장롱문이 열리며 화살을 맞은 사내 하나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쏟아지듯 나왔다. 그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꿈틀대고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임석중의 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임석중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사내를 강도로 생각한 임석중이 손에 든 활로 한 번 더 남자를 내려치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임석중의 처가 다급히 쓰러진 남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으며 보호하는 것이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서방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임석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때 길처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 사내는 바로 자네 처의 간부네. 자네 처와 짜고 오늘 저녁 자네를 죽일 작정으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거네. 그런데 자네는 내가 말한 대로 활을 겨누어 제대로 쏜 겐가?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차마 쏠 수가 없어서 활을 거두려는 순간 손에서 화살이 미끄러져 발사되었고 그 화살에 저놈이 맞았습니다. 내가 겨누라고 한 곳을 겨누어 쐈더라면 자네 아내는 화살에 맞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 저놈은 그 화살에 정확히 심장을 뚫려 그 자리에서 절명했을 것이네. 그리고 그 후에 자네의 처는 저놈을 따라 자결했을 것이네. 그렇게 두 명이 오늘 이 집에서 죽을 일이었으나
자네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 둘을 살려 놓았구만. 그렇지만 앞으로의 업보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나도 이제 알 수가 없네. 내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네. 임석중은 그놈이 죽었으면 아내가 따라 죽었을 거란 길처사의 말에 그놈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밤, 임석중의 처는 아무도 몰래 집을 나갔다. 아마도 그놈을 따라간 것이었을 게다. 임석중도 처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처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임석중은 내 목숨도 구했고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사람 마음이란 것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끼던 아내를 잃은 임석중은 세상 사가 다 의미 없고 사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허망한 마음을 다잡고 싶지도 않았다. 임석중은 아내와 함께 살던 집과 살림을 모두 정리한 후 괴나리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그렇게 이 고을 저 고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5년 6년 이어지자 가지고 나온 돈도 모두 떨어지고 결국은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임석중이 걸식을 하며 돌고 돌아 예전에 살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어떤 마을을 지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어디서 글 읽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는데 귀 기울여 들어보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마침 잘 아는 문장인지라 임석중은 잠시 회상에 잠기었다. 나도 예전에는 근심 걱정 없이 달밤에 글을 읽으며 수일하던 태평한 시절이 있었는데 여인을 잘못 만나 이렇게 기고한 신세가 되어 그 신세 한탄을 하는구나. 그래, 오늘 밤에는 내가 저 여인의 글 읽는 소리로라도 위안을 받아야겠다. 임석중은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글소리는 어느 커다란 기와집의 담장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임석중은 조심히 담을 넘어가 가만히 문구멍 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삼당 같은 머리를 곱게 따고 붉은 갑사댕기를 들인 처녀가 단정히 앉아서 글을 처량하게 읽고 있었다. 임석중은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래서 임석중은 그 집 마루 밑으로 소리나지 않게 기어 들어갔다. 오늘은 여기서 저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되겠구나. 마루 밑에 자리를 잡은 임석중은 처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예전에 자신도 읽은 적이 있는 그 글을 속으로 따라 읽어가면서 옛 추억에 도취되어 갔다. 그렇게 시간은 제법 흘렀고 깊은 밤이 되었다. 글 읽는 소리는 얼마 전에 끊겼고 사방은 고요했다. 그때 어디선가 쿵, 쿵 하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리는 듯하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임석중이 마루 밑에 엎어져서 가만히 바깥을 내다보니 잠시 뒤 어떤 키가 구척장신은 되어 보이는 중이 커다란 쇠창을 지팡이처럼 짚으며 달빛이 훤히 비추고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쇠창을 짚을 때마다 쿵, 쿵 하고 소리가 울렸다. 쇠창의 무게가 대단한 듯했다. 중은 다행히 어두운 마루 밑에 숨어있는 임석중을 발견하지는 못한 듯했고 임석중은 조심스레 더 마루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 마루 앞에 멈춰선 중은 창으로 마루를 한번 탕 치더니 말했다. 저녁 먹고 삼천리를 걸었더니 참 힘들구나. 잠시 뒤 방 안에서 처녀가 바깥으로 나오더니 말했다.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 오늘 저녁은 어찌 좀 늦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처녀는 남자를 반기며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임석중은 이것이 무언가 부적절한 만남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조용히 방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들여 귀를 기울였다. 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님께서 저 아랫마을에 이 진사댁 이도령과 저와의 혼인을 정하셨습니다. 혼례날까지 벌써 다 잡았다 하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도령에게 시집을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오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중이 말했다. 허허, 그까짓 것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느냐. 혼인 첫날 밤을 이 방에서 치르거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마루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석중은 아, 못된 여인이 여기 또 하나 있구나. 에라, 내가 그 이진사라는 사람 얼굴 한 번 본 일 없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내 이진사 아들 이도령이라는 사람을 꼭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 임석중은 그 이튿날부터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헝겊조가리같이 생긴 것이라면 죄다 줍고 다녔다. 헝겊조가리가 한 보따리 모이자 임석중은 바늘과 실을 구해 그 헝겊조가리들을 얼기설기 이어 붙였다. 그렇게 만든 것은 눈만 흘겨도 찢어질 것 같이 엉성한 얼룩덜룩한 도포였다. 임석중은 그 도포를 보자기에 싸고 튼튼한 대나무로 죽창을 하나 깎아 자기만 아는 곳에 잘 숨겨두고 혼례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다. 임석중이 혼례 잔치에 껴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말을 타고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은 참 준수하게 잘생긴 도령이었다. 그런데 도령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임석중은 한 5, 6년 전에 어느 훈장을 한다는 노인과 함께 자기네 집에 왔던 한 청년이 떠올랐다. 임석중의 처와 그 간부의 계략을 파헤칠 수 있게 도와준 그 노인과 함께 왔던 그 청년이 분명했다. 그때 그 노인이 이 진사댁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던 것도 떠올랐다. 임석중은 더욱더 저 도령을 살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 임석중은 숨겨둔 도포와 죽창을 찾아들고 혼인하는 집의 담을 넘어가 처녀의 방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다. 과연 처녀가 어떤 수완을 부린 것인지 다행히 첫날 밤은 처녀의 방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방 안에 있는 듯했다. 한참을 기다려 밤이 야심해지자 아니나 다를까 쿵, 쿵 하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잠시 뒤 구척 장신의 중이 쇠창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앞으로 왔다. 중은 들고 있는 쇠창을 들어 마루를 텅하고 치더니 말했다. 저녁 먹고 삼천리를 걸었더니 참 힘들구나. 방 안에서 이제까지 다소곳이 앉아있던 새색시가 문을 덜컥 열면서 중을 반겼다. 이제 오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신랑 이도령은 깜짝 놀랐다. 난데없이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고 멍하니 새색시와 중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중이 주한상에 놓인 술잔을 들자 새색시가 술을 가득 부어주었다. 한 잔 쭉 마신 중은 안주를 하나 집어먹고 이도령 앞에 빈잔에 술을 철철 따라주었다. 중이 이도령에게 눈짓을 하니 이도령은 하는 수 없이 벌벌 떠는 손으로 잔을 들어 술을 마셨다. 이도령의 그 모습을 미소 짓고 보고 있던 중은 자, 새신랑 술을 먹었으니 안주도 먹어야지. 하며 쇠창으로 상위에 있는 돼지고기를 두어 점 꿰어 이도령의 입 앞으로 가져갔다. 이도령은 차마 고기를 받아먹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중의 쇠창이 이도령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순간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임석중은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죽창으로 마루를 힘껏 떡하고 치며 호탕하게 말했다. 저녁 먹고 5천리를 걸었더니 참 힘들구나. 깜짝 놀란 중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웬 얼룩덜룩한 도포를 걸친 이가 죽창을 들고 서 있었다. 밤에 보는 얼룩덜룩한 그 도포는 뭔가 범상치 않게 보였다. 더구나
저녁 먹고 자기보다 많은 5천 리를 걸었다지 않은가? 그때 임석중이 호통을 쳤다. 에이,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이 천하 무도한 놈아. 불교에 귀의한 놈이 어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 이놈아, 내가 5천리를 돌며 내 놈의 생긴 것과 행실을 모든 곳에 알렸으니 그만 썩 꺼지거라. 곧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중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 첫날 밤에 뜻밖의 병고를 당한 새신랑 또한 자신의 본가로 허둥지둥 돌아가 버렸다. 다음 날 임석중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진사 집 글선생 노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이진사 집에 들렀다. 문 앞에서 머슴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이 집을 떠나신 지 몇 해 됐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임석중이 발길을 돌리려는데 집 안에서 임석중을 발견한 이도령이 급히 뛰어나왔다. 혹시 어제 절 구해준 분 아니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이태쿤장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이제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임석중이라고 합니다. 한 5년 전쯤 저희 집에 선생님과 도령이 함께 와서 제 목숨을 구해줬었지요. 이도령은 거짓골이 된 임석중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본 후에야 알아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고마워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딜 가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선비님의 집에 다녀온 그 다음 날 스승님은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 후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스승님이 어느 조용한 남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사실인즉슨 천기를 읽을 줄 알았던 길처사는 사랑하는 제자 이도령의 앞날에 애군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고 자신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아 자기가 직접 이도령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기에 임석중을 살려 자기 대신 제자의 목숨을 구해주도록 한 것이었다. 이도령은 그제야 스승님이 임석중의 집에 왜 자신을 데리고 간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도령은 스승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죽을 목숨을 구한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리고 무척 그리워했다. 시간이 지나 이도령은 다음 해 과거에 급제했고 스승님이 선물해준 삶은 공득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식이든 재물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